은행 창구 직원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 계좌 막으세요. 그 한 줄이 정순의 인생을 바꿨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낡은 파란색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자동문을 밀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모은 적금. 오늘이 만기일이었죠. 매달 10만 원씩 넣은 돈,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남편 산소에도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어요. 321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안쪽 페이지는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만든 360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 안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321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작게 울렸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직원이었죠. 정수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만기 해지하러 왔어요. 지은은 통장을 받으며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딱딱딱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정순의 눈에는 보였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은의 눈빛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지은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돼요. 펜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정순의 손 위를 스쳤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정순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죠. 정순이 펜을 잡으려는 찰나 지은의 다른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쪽지 한 장이 서류 밑으로 살짝 밀려 나왔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보였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였습니다. 지금 계좌 막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정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안은 평온했어요. 대기석에는 손님 몇 명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창구에서도 업무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은행 뒤편 상담석이었어요. 거기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자꾸만 정순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수는 다시 한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아주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세요. 빨리요.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몇 걸음 떨어진 벤치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지금 계좌 막으세요. 단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7글자가 오늘 아침의 평범함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종이가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모은 돈. 그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은행 직원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쪽지로 전했을까?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몰래 건넸을까? 말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거나 아니면 감시받고 있거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은행이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 금액 2천만 원. 승인까지 하루 소요 예정입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대출? 나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신청자 이름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순이라고 써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누군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거였죠. 정수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어요.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세우는 소리, 모든 게 희미했어요. 귀에 들리는 건 자기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누가? 왜?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정순의 등골은 차가웠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가운 쇠덩이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혔던 걸까요? 정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주머니 속 쪽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계좌 막으세요. 그 경고가 이제야 실감났어요. 은행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정순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었어요. 낙엽 몇 개가 정순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순의 평범한 삶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것.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이어갑니다. 정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뭔가 물어봤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쪽지, 대출 신청 문자, 양복 입은 남자들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뒤엉켜서 정순의 머리를 짓눌렀어요. 택시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도 정순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가 다시 한번 말을 걸어서야 정신을 차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수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어요. 수경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끌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적금 찾으셨어요? 수경의 눈빛이 정순의 얼굴을 살폈어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못 찾았어. 정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수경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왜요?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긴장. 아주 작은 긴장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35살의 수경. 아들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수경은 25이었죠. 수줍어하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평소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어요. 정순도 수경을 딸처럼 아꼈죠. 명절 때면 용돈도 넉넉히 줬고 생일이면 선물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수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순이 아는 그 며느리가 맞을까요?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순이 얼버무렸습니다. 수경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더니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뭘 생각하시는데요? 그녀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 쿠션 옆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찾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서류를 들어 올리며 수경이 말했습니다. 저희 대출 갚는데 좀 보태 쓸 수 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며느리가 왜 갑자기 대출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까 받은 문자가 떠올랐어요.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무슨 대출?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경은 소파 테이블 위로 서류를 펼쳤어요. 천천히 마치 준비해 둔 것처럼. 이거요. 저희가 집 담보 대출 받았거든요. 그녀는 서류를 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빨리 갚아야 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문서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순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대출 신청일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틀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도장란에는 정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경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거예요. 어머니 신용등급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녀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이자율 보세요. 저희 명의로 받으면 이것보다 2배는 높아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도장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도장이었어요. 인주 색깔도 글씨체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며칠 전 일도 생생한데 이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도장 찍은 적 없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경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어요. 아주 천천히.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잊으셨나 봐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밝음이 사라지고 뭔가 차가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고개 끄덕이시면서 도장 찍으셨는데.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수경은 정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정순을 훑었어요. 동정? 아니면 무시? 어제도 점심 드셨냐고 물어보셨는데 1시간 뒤에 또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저께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고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치매 검사 간단하게 받을 수 있대요. 치매. 그 단어가 정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 멀쩡해. 깜빡한 거 아니야. 수경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적금 찾으시면 바로 이 대출부터 갚으세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딱딱딱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자가 하루에 10,000원씩 붙거든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경은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정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아는 수경일까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며느리가 맞을까요?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주들을 같이 돌봤던 그 사람이.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노트북에서 나오는 희미한 소음도 들렸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대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는 이틀 전. 그리고 제일 아래 자기 도장. 정수는 도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 위로 도장의 윤곽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진짜 도장이 찍힌 거였습니다. 복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수는 정말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틀 전에 며느리와 대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목요일. 이틀 전 목요일에 뭘 했더라?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시장에 갔었어요. 오후에는 친구 2명과 경로당에서 화투를 쳤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잤어요. 며느리와 대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문자였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금 예정입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 3시간 후면 2천만 원이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계좌로? 며느리의 계좌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며느리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정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지금 계좌 막으세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의 글씨였어요. 급하게 쓴 볼펜 자국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정순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수는 문틈 사이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수경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꺼내 대출 서류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며느리와 함께 산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며느리의 얼굴, 대출 서류, 은행 문자, 쪽지에 적힌 글씨.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환한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었을까요? 정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6시 반쯤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소리가 날까봐 신발을 손에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창문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정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어요. 청소 아저씨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고 우유 배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운동복 차림의 여자, 학교 가는 학생. 모두가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순만 빼고요. 정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은행 정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건물이었죠.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에 든 종이컵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30분만 더 기다리면 은행 문이 열릴 거예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만지작거린 종이라 구겨져 있었어요. 지금 계좌 막으세요. 글씨가 조금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서요. 정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 직원은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걸까? 모르는 사람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건네다니. 정수는 알 수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8시 50분이 됐습니다. 은행 건물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9시 정각 은행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구를 둘러봤어요. 지은이 보였습니다. 4번 창구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곧장 지은이 있는 창구로 걸어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눈빛이 변했어요. 놀람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어 메모지에 뭔가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뭔가 설명하는 척하며 메모지를 정순에게 살짝 밀었어요. 창고 뒤편으로 오세요. 5분 후 정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은행 건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벽, 녹슨 파이프,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창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심장이 그 소리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급하게 걸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창고 뒤편 더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녹슨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냄새가 났어요. 지은은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통로 쪽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정순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어요. A사 용지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죠. 지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서류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봤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이름란에 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은행 이름을 보니 어은행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대출 신청서였어요. 이번엔 B은행 2천만 원. 다음 장 C은행 1,800만 원. 계속 넘겼습니다. D은행, E은행, F은행. 모두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액을 머릿속으로 더해봤습니다.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다? 정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임만 겨우 새어나왔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은이 그 부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법인명이 있었습니다. 행복기획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자 이름란. 정순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박수경. 며느리였어요. 정수는 서류를 보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지은이 재빨리 받쳐줬습니다.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내부 문서 같았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대외비 도장이 선명했어요. 지은이 그 문서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문서를 읽었어요. 거기에는 노인명의 대출권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청인 치매 초기 증상으로 법적 대리인 동의 필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치매. 며느리가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무리 정순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을 테고요. 지은이 정순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물 한 병을 가방에서 꺼내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시원함이 퍼졌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조직적이라고. 은행 내부 직원 일부도 공모하고 있다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수는 벽에서 몸을 떼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은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정수는 망설였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을요. 하지만 지은이 정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범죄라고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지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좌를 막겠다고. 두 사람은 다시 은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정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벽에는 금융상품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지은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로그인 창이 떴어요. 정수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지은이 신분증을 스캔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거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계좌 일시정지 처리 완료.
정수는 그 글자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분을 포함해서 아무도 계좌를 건드릴 수 없다고. 비밀번호도 새로 만들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 기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절대 모를 숫자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힘내시라고요. 은행을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어요. 주머니 속 서류가 묵직했습니다. 증거였어요.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하는 종이들. 정수는 그걸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며느리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정수는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서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신고하러 온 시민들, 민원실 직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문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지은이 복사해준 서류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거래 내역, 법인 정보, 모든 증거가요. 정수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범죄자가 되고 가족은 무너질 거였죠.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정순의 돈은 사라지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였습니다. 결국 정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민원실이 보였습니다. 큰 공간이었어요. 여러 개의 창구가 있었고 대기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힐끗 정순을 쳐다봤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번호표를 보니 42번이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지금 15번이 진행 중이었어요.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정순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3번 창구로 가라는 방송이었어요. 정수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에는 40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정순을 보며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러 왔다고. 금융 사기라고요.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 한쪽 책상으로 갔습니다. 볼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어요. 피해자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가해자 이름란.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수경. 며느리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세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이름을 썼습니다. 박수경. 또박또박 썼어요.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했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야 한다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요. 정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층 복도는 좁았어요.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있었고
형사과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여러 개가 있었고 형사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정순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을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사는 정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정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쪽지, 대출 신청 문자, 며느리가 보여준 서류, 은행 직원에게서 받은 증거들, 모든 걸 말했어요. 형사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기록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받은 적 있냐고. 정수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무슨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신경과나 정신과 같은데 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고. 신고자분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요. 정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정신 상태를 확인한다고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복잡하다고.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 정신 멀쩡하다고. 며느리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증거로 다 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이 복사해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졌어요. 대출 신청서를 보고 거래 내역을 보고 법인 정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미 할머니 치매 의심 진단서를 제출했다고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진단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이름, 그리고 진단 내용.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소견.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 간 적 없다고. 그건 위조라고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진술이 법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만약 정말로 치매 초기라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며느리가 설명했는데 할머니가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정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형사는 진정하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겠다고.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위조 진단서 확인도 해야 하고 며느리 조사도 해야 한다고요. 정수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경찰도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수경이한테 들었다고. 경찰서 갔다며? 며느리를 신고했다고요? 정수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수경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10년 동안 같이 산 며느리를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수경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요. 아들은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장 찍어줬잖냐고. 수경이가 말했다고. 엄마가 허락했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다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수경이가 진단서도 받아왔다고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위조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10년을 같이 산 수경이를 왜 못 믿냐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마저도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4층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김 여사는 정순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정순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수경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수경은 정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냐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경찰도 아들도 이웃도 아무도 정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위조 진단서까지 준비해둔 치밀함이었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정순에게는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순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느리의 법인을 검색했어요. 행복기획 주식회사. 화면에 정보들이 떴습니다. 설립일, 사업자 번호, 대표자. 정수는 하나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샷을 찍고 저장했습니다. 은행 내역도 다시 확인했어요. 대출 신청서도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맞춰보고 금액을 계산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직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자료를 정리했어요. 새벽이 되자 정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법인으로 들어온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 주인들을 추적해 봤어요.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법인, 계좌 이동 내역, 대출 신청 날짜들. 모든 걸 엑셀로 정리하고 날짜 순으로 배열했어요.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2번씩 일정하게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중요한 게 생겼다고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은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은행에서 3블록 떨어진 카페였어요. 6시에 보자고 했습니다. 정수는 오후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순이 나가는 걸 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정순은 지은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들어보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의실에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경 씨 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두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는 거의 다 정리됐다고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됐냐고. 여자가 대답했어요. 이미 받았다고. 담당 의사가 협조적이라고. 돈을 좀 줬더니 흔쾌히 발급해줬다고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위조였던 겁니다. 의사까지 매수한 거였어요.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좀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모든 돈을 빼내라고. 그리고 흔적을 깨끗이 지우라고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치매 환자로 알고 있다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지은이 물 한 잔을 밀어줬습니다. 정수는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은행 내부 회의 녹음이라고. 자기가 몰래 녹음한 거라고요. 정수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이 젊은 직원이 자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은행 직원으로서 잘못된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누구냐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은행 여신부 직원이라고. 며느리분과 공모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들은 다른 공범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고. 며느리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지은이 녹음기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라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정수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며느리 이름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계좌 정리, 치매 진단서,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괜찮겠냐고. 이거 녹음한 거 들키면 어떡하냐고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조심했다고. 그리고 이미 은행에 사표를 냈다고요. 다음 주면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놀랐어요. 자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다니.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이 은행에서 일하는 게 싫었다고요. 내부가 너무 썩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 말했어요. 할머니만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난 2년간 같은 수법으로 15명이 넘는 노인들이 당했다고요. 모두 가족에게 당한 거라고. 며느리나 사위, 때로는 친자식까지. 노인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받고 돈을 빼돌린 거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만이 아니었구나. 수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에 계시거나 돌아가셨다고.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억울하게 돈을 다 빼앗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채로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르다고. 끝까지 싸우고 계시잖냐고. 용기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 용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페를 나서며 정수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했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직 저녁 7시였어요. 경찰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흘 전에 만났던 그 형사가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정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순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라고 했어요. 형사는 정순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녹음을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형사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어요. 정순은 은행 내부 직원이 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형사들을 불렀어요. 잠시 후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3명이 모여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 형사가 정순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분이 지금 집에 계시냐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승인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포. 며느리가 정말 잡혀가는 거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정순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고.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며느리는 체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슬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한 채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 30분. 며느리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초인종이 울릴까? 경찰이 언제 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컵에서 물이 찰랑거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9시쯤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경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정순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한 모금 마시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던 사람,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사람, 손주들을 같이 돌봤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9시 40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순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수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그녀는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수경이 뭔가 깨달은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경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형사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1명이었어요. 며칠 전 정순이 만났던 그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수경 씨 맞냐고 물었어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금융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영장이 나왔다고요. 순간 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정순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했다고요. 수경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치매 진단서 있잖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어머니 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위조라고. 우리 이미 다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한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요.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은행 내부 회의 녹음이라고. 내 이름이 다 나온다고요. 수경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수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수경은 발버둥 쳤습니다. 싫어요, 나요.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수경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어요. 그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경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경은 발을 질질 끌며 저항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이웃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현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요. 수경은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절망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해냈습니다. 며느리를 막았어요. 정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정순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라고 아들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너도 속은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야 했는데. 나는 엄마보다 수경이를 믿었어. 그게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고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거짓이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가족이 다시 만났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어요. 정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노인 대상 조직적 금융사기단이 검거됐다고. 2년간 15명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총 8억 원을 빼돌렸다고요. 화면에 수경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정수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 금은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는 선택했어요.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거리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경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25살의 수경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순 옆에서 수줍게 서 있던 모습.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요? 정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답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정순이 진실을 지켰다는 거였습니다. 속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달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늘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강해지니까요. 한 달 후 정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은행에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정순이 묻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와보시면 안다고요. 정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깔끔한 옷을 꺼냈어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이 힘들었으니까요. 뺨이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지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달려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지은은 정순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은이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할머니를 위한 거라고요. 2층 회의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회의실 안에는 은행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정순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은행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정순 고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희 은행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순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조직적인 범죄를 막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은행장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안에 상패가 들어 있었어요. 유리로 만든 투명한 상패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기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기의 고객상. 정수는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든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패가 아니라는 걸 정수는 알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싸움, 두려움, 고독,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다고,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요. 노인 고객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담팀도 만들겠다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주목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순과 지은은 카페로 갔습니다. 은행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천천히 회복 중이라고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랑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정수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둘 다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정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힘드시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괜찮다고.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수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내서 신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분이나 더 신고하셨어요. 모두 가족에게 당한 거였다고.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나서주셔서 다들 용기를 냈대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수는 눈을 깜빡이며 참았습니다. 그래,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이제 새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지은 같은 좋은 사람이 좋은 곳에서 일하게 돼서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라고.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다고요. 카페를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슴속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건물을 지나가다 문득 유리창을 봤습니다. 거기 뭔가 걸려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액자였습니다. 자기 사진이었어요. 용기의 고객상 수상자라는 문구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자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색해서 억지로 웃었던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니 행복해 보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액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뉴스에 나온 할머니래. 진짜 대단하시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상패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용기의 고객상,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그 안에 금색 글씨가 선명했어요. 정수는 그걸 꼭 안고 걸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진실을 지켰다는 증거.
용기를 냈다는 증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고 일어났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정순은 상패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상패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줬다고. 용기의 고객상이라고요. 아들은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저녁에 아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각하는 게 있다고.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엄마 경험담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거라고. 정수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나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처럼 용기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잖아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노인들이 속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정수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어요. 정수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어요. 국화차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죠.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달 전 자기는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경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은행 내부 직원들도 해고됐죠. 정순이 빼앗겼던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적금도 다시 찾았어요. 360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곳에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2~3번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정순도요. 상처는 깊었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지난주에는 경로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용기를 줬어요. 엄마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수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30명쯤 되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쪽지부터 며느리가 체포되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다고. 정수는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은행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살도 조금 올랐어요. 아들이 매번 맛있는 걸 사다 줘서요. 머리도 새로 잘랐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였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 지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지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은행 건물을 지나가다 정수는 로비 벽면을 봤습니다. 거기 새로운 전시대가 생겨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뭔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정순의 상패였어요. 용기의 고객상. 그게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붓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었어요. 돈은 잃어도 믿음은 지켜야지. 정순의 글씨였습니다. 지난달 은행에서 부탁했을 때 써준 거였어요. 처음엔 쑥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다른 고객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수는 붓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붓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요. 지나가던 은행 직원이 전시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전시된 상패와 글씨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할머니래. 뉴스에 나왔던 분. 정말 대단하시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지은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명하세요. 두 사람은 은행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3달 전 녹음 파일을 들었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이 커피를 주문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많이 나아졌다고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정수는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새 직장은 괜찮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일도 재미있다고요. 정수는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지은 같은 좋은 사람이 좋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다고. 잘못된 걸 보고 나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은에게 배웠다고. 젊은 나이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 햇살이었지만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헤어지며 정수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용감하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정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을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낙엽이 쌓인 길,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정순도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정순의 발밑에 떨어졌어요. 노란 은행잎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잎이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두려워도 하는 거라는 걸요. 정순도 두려웠습니다. 경찰서 가는 것도, 며느리와 맞서는 것도, 혼자가 되는 것도 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용기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따뜻했어요. 아들이 보일러를 틀어뒀나 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6시에 올게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정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온기가 퍼졌어요.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잃어도 믿음은 지켜야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믿음, 용기, 진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순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아들과 식사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으니까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